당신 친구는 대표인데 왜 당신은 평생 직원만 할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전 남친과 호텔로 향했고 준혁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 마주한 건 텅 빈 집과 법무법인 등기후 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산 명세서에 적힌 남편의 총 자산은 280억 원. 그녀가 무시했던 월급쟁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친구 박 대표는 벤츠 타고 다니던데 당신은 언제까지 그 낡은 소나타 몰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익숙해서 그래.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서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그 모양인 거지. 야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준혁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산 지 얼마 안 된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 가방 예쁘네. 새로 샀어? 당연하지. 내 돈으로 산 건데 뭐. 당신 월급으로 이런 거 살 수 있겠어? 서연이 가방을 휘두르며 과시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이준혁 35세. 세무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형 세무법인의 실소유주였습니다. 5년 전 은퇴한 스승으로부터 법인을 물려받았지만 준혁은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조세 전략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동기를 대표로 앉혔고 자신은 평범한 세무사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연수익 50억 원 규모의 법인에서 그의 실제 지분은 70%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한서연은 남편이 월급 500만 원 받는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내일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어서 저녁 늦을 거야. 준혁이 반찬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밝아졌습니다. 응, 알았어. 어쩌면 친구 집에서 자고 올 수도 있어. 술 마시면 운전 못하잖아. 준혁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래, 편하게 다녀와.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간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지출 분석. 준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6개월간의 공동 신용카드 명세서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인 그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강남 특급 호텔 라운지 18만 원. 3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청담동 이탈리아 레스토랑 25만 원.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45분 압구정 프렌치 레스토랑 32만 원.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경 고급 식당이나 호텔. 준혁은 형광펜으로 수요일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24번의 수요일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는 엑셀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업종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자 수요일마다 튀어오르는 지출 패턴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서연을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당시 서연은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의 준혁은 금방 호감을 느꼈습니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서연은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나 아직 애 키울 준비 안 됐어. 좀 더 우리끼리 살자. 준혁은 아내를 배려한다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매달 생활비로 800만 원을 서연에게 주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서연이 물었을 때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보너스랑 성과금 모아둔 거야. 당신 쓰라고. 서연은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SNS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했습니다. 해시태그는 늘 비슷했습니다. 나의 일상, 소확행, 힐링타임. 준혁은 아내의 SNS를 가끔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삶 너무 멋있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서연은 그런 댓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소하게 살기 위해 매달 800만 원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2주 전 준혁은 우연히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민우 대표이사 JM 인터내셔널. 준혁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고등학교 첫사랑이었습니다. 결혼 전 서연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는 진짜 똑똑했어. 서울대 나와서 지금 사업한대. 준혁은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을 검색했습니다. JM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수입 유통 회사였습니다. 자본금 20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김민우 대표의 프로필 사진도 나왔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은 명함을 서연의 가방 근처에 다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명함을 주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가방에 넣는 모습을 준혁은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서연의 태블릿 PC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열렸습니다. 민우와의 대화방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민우 오빠 오늘 시간 돼요? 서연아 2시에 청담동에서 보자. 지난번 그 레스토랑. 좋아요. 기다릴게요.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너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걱정 마. 조심히 하면 돼. 너 남편은 눈치도 없잖아. 준혁은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였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먼저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태블릿과 노트북에 원격 백업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사진이 자동으로 그의 이메일로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물론 메시지 대화 내용까지 모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준혁의 파일은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닫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연이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정성껏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창 모임이지? 즐겁게 다녀와. 서연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보는 애들이라 설레네. 어쩌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서연의 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연의 태블릿에서 전송된 최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출발해요. 30분 후에 호텔 로비에서 봐요. 알았어, 서연아. 방은 이미 예약해뒀어. 1207호야. 준혁은 메시지를 캡처해서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재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세무법인 지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결 세무법인 총 지분 100% 중 본인 보유 70%, 페이퍼 컴퍼니 3개를 통해 간접 보유 중, 법인 연순이익 약 35억 원, 본인 배당 수익 연 24억 원. 두 번째 페이지는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용 59평 시가 28억 원, 본인 단독 명의, 결혼 전 취득, 서초구 오피스텔 2채 시가 총 12억 원, 본인 단독 명의, 용인시 상가 건물 시가 8억 원, 본인 단독 명의. 세 번째 페이지는 금융자산이었습니다. 주식 계좌 15억 원, 예금 및 적금 12억 원, 채권 3억 원. 마지막 페이지에 총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 자산 약 280억 원. 부채 없음. 준혁은 파일을 덮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결혼 후에도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것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서연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공동명의 통장 내역서도 확인했습니다. 6년간 그가 입금한 금액을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매달 800만 원씩 72개월이면 5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서연이 쓴 돈도 대부분 그의 돈이었습니다. 준혁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자신이 입금한 금액을 역산하면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준혁은 메모지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인출 예정 금액 4,500만 원.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서연은 지금쯤 호텔에 도착했을 겁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평소 입지 않는 정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새 여권과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옷가지 몇 벌을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새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짐을 싸는 동안 준혁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결혼 5년이었지만 마지막 6개월은 증거 수집 기간이었습니다. 감정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재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김 변호사님 계시나요? 이준혁입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기억하시죠? 아, 그건요. 물론 기억합니다. 진행하시려고요? 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준비되셨고요. 6개월치 모두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럼 이혼 소장은 내일 아침에 발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준혁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6개월간 정리한 파일을 압축해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파일 용량이 500메가가 넘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이미지 파일만 200장이 넘었고 메시지 캡처는 300장이 넘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자 준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공동 계좌에 접속해서 이체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체 금액 4,500만 원. 받는 사람 이준혁.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준혁은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더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1시 준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는 1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서연이 늘 불평하던 그 차였습니다. 준혁은 트렁크에 가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30분 후 준혁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2주 전에 계약한 새 집이었습니다. 전용 33평 원룸 구조였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었습니다. 준혁은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1502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건 침대와 책상뿐이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63빌딩도 보였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서연은 지금쯤 호텔 방에 있을 겁니다. 민우와 함께. 준혁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지분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모두 합법적으로 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배신을 알았을 때 분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무사로 20년을 일하며 그는 숫자가 감정보다 정확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 대신 증거를 모았습니다. 분노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서연은 등기우편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과 6개월치 증거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 명세서도 함께. 서연이 그걸 보는 순간의 표정이 상상되었습니다. 준혁은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조용한 겁니다. 그날 저녁 7시 서연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민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예쁘다. 민우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빠도 멋있어요. 역시 성공한 남자는 다르네요. 민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달에 신규 거래처 3곳이랑 계약했어. 매출이 작년 대비 40% 늘었지. 대단해요. 우리 오빠 최고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아. 그런 무능한 남편 옆에서 어떻게 살아?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마요. 10년 된 차 아직도 타고 다니고 월급은 빤히 보이고 야망도 없어요. 그러게. 내가 이해가 안 돼. 너 같은 여자가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착해 보여서 좋았는데 이제 보니 그냥 무능한 거더라고요. 민우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혼해. 나랑 다시 시작하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쉬워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 분할도 생각해야죠.
걱정 마. 내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타이밍을 잘 봐야 해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역시 눈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집에 없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1207호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서연은 샴페인을 마시며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런 삶이 진짜 행복이에요. 민우가 뒤에서 서연을 안았습니다. 곧 매일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서연은 민우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지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새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혼 소장 최종 검토였습니다. 준혁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청구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액 5억 원. 재산분할 청구 없음. 단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시 전액 기각 요청. 증거자료 별첨 1부터 500까지. 준혁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메일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발송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네, 고객님. 내일 오전 9시에 등기 발송 예정입니다. 배달은 오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서연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영영 오지 않을 집이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5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을까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밝았고 준혁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서연이 변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남편은 과장으로 승진했대. 누구 남편은 새 차 샀대. 준혁은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도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3년 차에 준혁은 생활비를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만족했지만 곧 또 불평했습니다. 다른 집은 1000만 원씩 쓰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줘도 서연은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걸. 4년 차 서연은 명품에 빠졌습니다.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 모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꼭 사야 해? 서연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여자한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들 만날 때 초라하면 어떡해요?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차 서연은 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동창 모임, 친구 생일, 백화점 세일. 핑계는 많았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가 이상했습니다. 동창 모임인데 왜 2인 코스 요리가 결제되는지, 친구 생일인데 왜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는지. 준혁은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사의 본능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6개월 후 그의 손에는 완벽한 증거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 줄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 아내가 밤새 집에 없어도 궁금해하지 않다니.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점심쯤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동창들이랑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친구 집에서 잤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어차피 믿을 테니까요. 서연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일 아침부터 무너질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9시 법무법인 직원이 등기우편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수신인 한서연,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발신인 법무법인 정도, 우편물 안에는 이혼 소장 일부, 증거 자료 목록 일부, USB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500장이 넘는 증거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메시지 캡처, 위치 정보, 호텔 영수증. 6개월간의 모든 배신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명세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총 자산 약 280억 원. 한서연과의 공동 재산 없음. 재산 분할 대상 없음. 우편물은 오후 2시경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아직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으니까요. 5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오늘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4시간 후면 서연은 우편물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계는 무너질 겁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하게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와 증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 서연은 호텔 로비에서 민우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서연아. 다음 주에 또 보자. 민우가 서연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의 차가 호텔을 빠져나가는 걸 본 후 서연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젯밤은 완벽했습니다. 민우는 준혁과 달랐습니다. 성공했고 자신감 넘쳤고 돈도 많았습니다. 서연은 차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혼해야겠다고. 그리고 민우와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서연은 라디오를 틀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후 1시 40분 서연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준혁의 차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준혁의 가방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소파 옆에 놓여 있었는데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모두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보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눈치 없는 남편. 아내가 밤새 집에 없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니. 오후 2시 1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우체부였습니다. 등기후 편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체부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법무법인 정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왜 나한테?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은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 소장?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준혁, 피고 한서연, 청구 취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액 5억 원, 이혼 사유 피고의 부정행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증거자료 목록이었습니다. 별첨 1. 2025년 3월 12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강남 특급 호텔 라운지. 별첨 2. 2025년 3월 19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청담동 이탈리아 레스토랑. 별첨 3. 2025년 4월 2일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별첨 4. 2025년 4월 9일 호텔 투숙 영수증.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별첨 500까지. 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USB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체 증거 파일 500건 수록.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증거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명세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고 이준혁의 재산 목록. 첫 줄을 읽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결 세무법인 지분 70%. 평가액 약 200억 원. 서연은 2번 읽었습니다. 200억? 세무법인? 다음 줄로 눈을 옮겼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가 28억 원. 본인 단독 명의. 결혼 전 취득. 서초구 오피스텔 2채. 시가 총 12억 원. 용인시 상가 건물. 시가 8억 원. 주식 15억 원. 예금 12억 원. 총 자산 약 280억 원. 공동 재산 없음. 재산 분할 대상 없음. 서류가 서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80억? 준혁이? 그 눈치 없고 무능한 남편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친구는 대표인데 왜 당신은 평생 직원이야? 10년 된 차 언제까지 탈 거야? 당신은 야망도 없고 의욕도 없어. 서연이 준혁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서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건 내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준혁은 처음부터 280억 원 자산가였습니다. 대형 세무법인의 실소유주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를 무능한 월급쟁이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과 바람을 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500개의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3월 12일 카드 명세서 이미지였습니다. 강남 특급 호텔 라운지. 18만 원. 사용시간 오후 2시 34분.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날 민우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오빠 오늘 2시에 봐요.
알았어, 서연아.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릴게. 서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4월 2일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너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모든 만남이, 모든 대화가, 모든 배신이. 서연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아무 말 없이 증거를 모았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세무사였습니다. 숫자와 증거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배신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 소장이 뭐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니,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요? 6개월간의 증거가 오해인가요? 준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시고. 준혁아. 서연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280억 원. 그 돈은 이제 영영 그녀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산 명세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 재산 없음. 재산 분할 대상 없음. 서연은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바보 같은 나. 어리석은 나. 그녀는 금광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금광을 버렸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안 되더라도 위자료라도 안 낼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증거 목록을 보면 볼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500건의 증거. 모두 날짜, 시간,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였습니다. 메시지 캡처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모두 원본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민우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준혁이가 이혼 소장 보냈어. 뭐? 벌써? 응. 그리고 증거도 엄청 많아. 6개월치 전부 다. 민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한 건데?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위자료 5억이래. 나 그런 돈 없어. 그건 내 문제잖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오빠가 뭐라고? 서연아, 정신 차려. 우리 그냥 재미로 만난 거잖아. 진지한 관계 아니었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너도 알잖아, 그런 거.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오빠 제발. 나 혼자서는 안 돼. 도와줘. 미안한데 나도 바빠. 이혼 잘 마무리하고. 그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다시 시작하자던 남자가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서연은 다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전화 좀 받아요. 제발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카톡을 열었습니다.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서연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파묻혀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80억 원 자산과 남편은 떠났고, 사랑한다던 남자는 도망쳤고, 남은 건 5억 원 위자료 청구서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큰일 났어. 준혁이가 이혼하자고 해. 뭐? 갑자기 왜? 너희 싸웠어?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좀 했어. 무슨 실수?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엄마 나 집에 갈게. 가서 얘기할게.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사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 돈이 모두 준혁의 돈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도 준혁의 것이었습니다. 재산 명세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결혼 전 취득, 본인 단독 명예.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은 오피스텔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배달 완료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연락 왔나요? 전화는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연락을 저희를 통해서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피고 측에서 재산 분할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대비책은 완벽합니까? 네. 모든 재산이 제 단독 명의고 결혼 전 취득이거나 상속받은 겁니다. 증빙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럼 재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한 달 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이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당황하고 겁먹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배신을 선택했고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무법인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때문에 일을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게 나았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우와의 재회부터 6개월간의 불륜까지,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까지.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거사.
좋은 남편 두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몰랐어. 준혁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결혼해서 바람을 폈다는 게 문제지. 서연이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준혁이가 너무 무능해 보였어. 친구들 남편은 다들 잘 나가는데. 아빠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무능하긴. 280억이 무능하냐? 내가 눈이 먼 거지.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하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자료가 5억이라고. 응. 그리고 재산 분할도 안 된대. 준혁이 변호사가 그렇게 정리했대. 엄마와 아빠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분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5억을 어떻게 마련해? 아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도 전세고 저축도 별로 없는데.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 어떡해? 감옥 가야 돼? 엄마가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야. 안 내면 재산 압류당하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수천만 원인데 그것도 어디서 구해?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돈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재판에서 최대한 위자료를 깎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500건의 증거 앞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세무사였습니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준비한 증거는 반박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280억 원 자산가를 월급쟁이로 착각했다니. 금광 위에 서 있으면서 바위만 보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떠났고, 민우는 도망쳤고, 남은 건 무너진 인생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연은 겨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이기기 힘듭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줄일 수는 있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를 보셨죠? 500건입니다. 모두 공식 문서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 재산이 280억입니다. 위자료 5억은 합리적 금액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5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자체를 크게 줄이기는 어려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하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상대방 재산이 모두 결혼 전 취득이거나 본인 단독 명의예요. 공동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서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5년 결혼 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 씨는 전업주부였고 생활비도 상대방이 전액 부담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연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준혁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냉담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6개월간의 모든 지출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급등하는 지출 패턴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우의 대화가 날짜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서연아.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세 번째는 호텔 투숙 기록이었습니다. 6개월간 총 24회의 호텔 이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수요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는 6개월간 아무 말 없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피고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외박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5억 원은 과도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피고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5억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원고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5억은 합리적입니다. 원고의 총 자산은 280억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80억? 서연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재산 명세서가 맞습니까?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모두 사실입니다. 판사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은 준혁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원고 단독 명의이며 결혼 전 취득이거나 상속받은 것입니다. 공동 재산은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재산 분할 청구 의사가 있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망설였습니다. 판사님, 청구는 하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므로 조속히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갔습니다.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씨, 각오하세요. 판결은 원고 측에 유리할 겁니다.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5억은 못 깎을 것 같습니다. 잘해야 4억 정도.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억도 5억도 그녀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었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주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따라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2025년 가단 1만 2345호 이혼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3억.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억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6개월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은 모두 결혼 전 취득이거나 본인 명의로 형성된 것으로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3개월 이내에 위자료를 납부하십시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준혁은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씨, 3억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5억 청구했던 거 생각하면.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다행이라고요? 3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분할 납부를 신청하세요. 10년에 걸쳐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매달 250만 원씩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벌어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 말 있어요? 준혁아 제발. 3억은 너무 많아. 좀 줄여줄 수 없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 판결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준혁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서연 씨, 더 이상 원고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준혁아, 우리 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죠. 저는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6개월간 지켜봤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외박까지 했죠.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준혁아, 이제 그만하세요. 법정에서 다 끝났어요. 준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준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서연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위자료 분할 납부로 매달 2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연은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거기서 8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모두 중고로 팔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첫 달 위자료를 냈습니다. SNS는 폐쇄했습니다. 더 이상 올릴 화려한 사진도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 소식을 듣고 다들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일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잤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매장에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여자가 화장품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비싸네. 그래도 살게요. 남편이 보너스 받았거든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산하면서 여자의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남편 돈으로 사치하고 SNS에 자랑하던 모습이.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편의점 알바에 갔습니다.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위자료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취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야, 아가씨. 소주 한 병. 서연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계산하면서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왜 그래? 고생하나 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인생 참 별거 없지?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이 꼴이야. 남자는 소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280억 원 자산가의 아내에서 편의점 알바로, 명품을 사던 사람에서 명품을 파는 사람으로, 화려한 SNS 여왕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워킹푸어로,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열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배신의 결과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무법인 한결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대기업 고객이 늘어났고 직원도 5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 매출은 80억을 넘어섰습니다. 준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직함을 가졌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탁월한 세무 전략과 완벽한 업무 처리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준혁의 개인 자산도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50억을 더 벌었고 주식 투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총 자산은 350억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삶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10년 된 소나타 대신 새 차를 샀지만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였습니다. 옷도 화려하지 않았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은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카운터에 직원이 보였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서연도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칼국수 하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단정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머리도 간단히 묶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으로 강남역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곧 나갑니다. 서연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돌이킬 수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위자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 변호사한테 보고받습니다. 매달 제때 납부하신다고.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참 남았어. 8년은 더 내야 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 잘 되고 있다며? 신문에서 봤어. 세무법인 대표로. 네. 축하해. 진심으로. 준혁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금 앞에 서 있으면서 돌만 보고 있었어.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제가 아니었죠. 제 능력도 아니었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겉모습만 봤어. 차가 뭔지 옷이 뭔지.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 주방에서 종업원이 불렀습니다. 서연 씨 주문 들어왔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서연이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 들어가 봐야 해. 칼국수 금방 나올 거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그는 서연을 증오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신이 아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픔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담담한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할 것도 없었고 미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칼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혼은 안 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 시간을 가져.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당신은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냥 혼자 살 거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카운터로 돌아가려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준혁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준혁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너를 잃은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 서연은 돌아서서 카운터로 갔습니다. 준혁은 칼국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배신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000원입니다.
준혁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카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준혁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서연은 배신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준혁은 존중과 정직을 선택했고 지금의 성공을 얻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준혁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에서 서연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과거였습니다. 아픈 추억이지만 성장의 계기였습니다. 준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준혁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렸습니다.